200조 엔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120조 원입니다. 요즘 뭐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돈을 뿌리는 게 양적 완화 아닙니까? 자, 일본이 지난 3년간 일본 은행,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이죠, 나서서 2120조 원을 뿌렸는데, 일본의 이 환율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엔화 가치가 안 내려가고 2차 양적 완화를 할 때 수준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화폐 이 가치를 조작한 일종의 통화 조작을 한 부분인데요. 이 환율이, 엔 달러 환율이 한때는 125엔, 1달러에 125엔까지 이르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마디로 수출 경쟁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올 들어 다시 급등을 해버리면서 이 엔화가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엔화가 101달러에 105엔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로 1달러가 107엔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차 양적 완화를 한 게 전부 허사가 돼 버렸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저유가에 중국 경제 불안이 몰리면서 엔화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돈이다 해서 엔화에 투자가 몰리면서 엔화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강세를 띠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3년 동안 2120조를 푸른 게 허사가 돼 버렸고요.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일본이 더 내릴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 소비세 인상도 늦추게 될 것 같다. 제가 아베노믹스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의 신문들은 엄청나게 아베노믹스를 찬양해 대했습니다. 2년 전에요. 3년 전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실패해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학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요, 한마디로 이 돈이 시중에 넘치면서 투자, 소비,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건데요. 아베는 한 3% 수준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희망하기도 했는데, 이 돈을 풀 때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는커녕 그냥 엔고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아무리 풀어봤자 그것이 소비나 생산으로 가는 부분보다도 금융 투기로, 해외 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국의 이 채권의 금리, 즉 일종의 기준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인플레가 좀 되고, 이 물가 상승이, 그리고 물가 상승이 되고 결국은 이 인플레를 거들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못한 채 이상한 결과로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뜻한 바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양상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 근래에 들어서 보지 못한 그런 행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몇십조, 한 돈 100조 풀어봤자 그것이 시중에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 돈을 풀어서 당장 죽어가는 무슨 조선이나 이런 분야의 구조조정 자금을 대주고, 또 이 주택 관련해서 이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기한을 늘려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수명을 늘려줬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돈을 시중에 푼다고 해서 현재 경제 문제가 해결될 사안은 이미 넘어가 있다. 즉 그런 걸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푸는 것이 부작용만 낳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풀면 그 돈이 열심히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다시 시중으로 흡수가 되고 시중에 돈이 흡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같이 고민이 뭔가 하면 돈을 그렇게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금리를 유럽은행도 더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고민이. 그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또 더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푸는데 금리는 더 내려야 되는 이런 지금 엉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 때는 금리를 내릴 만큼 내리고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때는 제로일 때는 양적 완화를 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경제가 물가 상승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마이너스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일본이나 유럽의 어떤 금융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도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은행에 돈을 갖다가 보관하기보다는 돈을 쓰는 쪽으로 장려하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맡겨놓을수록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시중에 소비를 하는 쪽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봤자 물가 상승이나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일생일대의 정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나마 페이퍼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설립한 역의 신탁 블레어모 홀딩스 지분을 13년간 보유했고 총리 취임 직전에 매각해서 3,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3,100만 원은 본인은 소득세를 모두 내고 숨길 것 없다 이랬지만은 그러나 야당은 위선자라고 공격에 나서고 캐머런이 그렇게 역의 펀드를 비판하더만 지도 그랬다. 영국 언론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총리쯤 되는 사람이 이 역의 펀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역의 펀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에 관여된 것 자체가 떳떳한 일이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캐머런은요 이 페이퍼 컴퍼니나 역의 신탁, 역의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들 집구석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위선이냐라는 거죠. 근데 캐머런은요 이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반성하고 잘못했다 하지 질끔질끔 해명하면서 사태를 키웠고요. 자기한테는 이 주식이 없다, 역의 펀드도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상속받았던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선친 재산의 대부분이 모친에 상속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에라도 또 모친이 죽으면 네가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제기되니까 미래에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좌우가 웃기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 참 소박합니다. 한국에는 뭐 일개 검사장이 4억 주고 산 걸 갖다가 126억을 만드는 뭐 이런 제주도 있는데요.
영국의 총리가 3,100만 원 벌었다고 이 난립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지금 캐머런의 지지율은 치밀의 최저치인 36%고요. 이렇게 캐머런 인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브렉시트가 실제 돼버리는 거 아니냐. 즉 영국이 지금 이 EU에서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7월달인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지금 그걸 반대하는 쪽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총리 인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으로 이것도 불투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캐머런 총리의 납세 기록도 공개됐는데요. 2009년부터 6년간 17억 원 정도에 대해서 이 세금을 거기에 한 40% 정도를 세금으로 실효 세율을 37% 냈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 런던 집에 임대 수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이런 걸 공개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모친으로부터 2011년 두 차례 10만 파운드라는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0만 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6, 7천만 원 정도를 모친한테서 받았다는 내용이 또 드러나서 그런데요. 자, 이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2만 5천 파운드 내의 정려는 세금을 안 문다 해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찔끔찔끔 정려해서 쪼개기 정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물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한 300년 만에 이 납세 실적을 공개한 첫 총리가 되는 수모도 겪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이걸로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총리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브렉시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영국의 정권 교체에도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부패는 못 참는다 이런 이 부분으로 세계가 지금 부패 지도자 퇴출 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이슬란드, 브라질, 남아공 등 경제 위기가 부패가 맞물려서 지도자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집에 갔죠. 근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은 파나마 페이퍼스 등과 또 그 이전에 있던 부패 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포춘지는 경제 전문 잡지죠. 탄핵이 각국의 유행병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의혹 제기부터 낙마까지가 아이슬란드에서는 극적으로 진행이 되어버렸고요.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에 공개된 내용 때문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란 겁니다. 자, 이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역시 파나마 페이퍼 문건으로 야당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고 났었다는데요. 자, 이거하고는 또 무관하게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요, 이 룰라와 관련된 부패로 지금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어 있고 룰라도 지금 깜빵에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국고 수백만 달러를 개인 집 개보수에 사용한 혐의로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탄핵안이 지금 부결되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임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도자들의 부패가 퇴진 위기로까지 이어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부패 의혹이 경제 위기하고 맞물렸다는 거죠. 경제가 좋을 때는 적당히 부패해도요, 국민들이 이렇게 쫓아내려고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울 때 부패가 드러나면 그때는 확실히 쫓겨나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자스민 혁명으로 북아프리카부터 중동까지 휩쓸었던 그런 부분에도 연관되어 있고요. 한국만 해도 그런 일들이 주로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이슬란드 총리가 제일 먼저 쫓기는 것은 아이슬란드는요, 2008년 금융위 위기 이후에 한마디로 나라 국가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굉장히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외국의 자금을 땡겨 쓰고 해서 문제가 커져버렸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총리가 이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보유한 채권을 갖다가 소유한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에 파산을 했는데 현 총리가 그 파산한 은행에 협상을 관장했다라는
이해 상충 문제가 엮이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은행이 파산하고 어쩌고 하면서 금융위기에 어떤 충격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네가 그런 일에 관계해서 네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런 네 재산과 관련 있는 은행의 파산 협상에 네가 끼일 수 있었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 위기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안 그래도 기득권층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불법이 한두 개라도 드러나 버리면 제대로 엮여서 간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저항의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브라질도요. 경제가 좋을 때는 부패도 이렇게 눈 감아 쏟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과거에 부패가 완전히 수백만 명 국민들이 드러나가지고 고생을 지금 하면서 쫓아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정보통신기술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영상이나 녹취 등이 부패의 흔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포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상을 가지고 있고 녹취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기게 되죠. 자, 근데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과거보다는 더 부패해서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전 세계가 부패에 더 민감해진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디지털 생산에서 흔적이 지우기 어렵고 잘 남는다. 다른 하나는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이렇게 심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 작은 부패에도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말에요. 또 한 군데에서 각각 경선이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콜로라도에서 압승을 했고 샌더스는 와이오밍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콜로라도는 또 아마 이 성자 독식에 이렇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미국은 중재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거의 공화당은 확실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와 주류에서는 이미 트럼프와 크루즈 두 후보를 모두 추락시키려고 노골적인 작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제3의 유력 인사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인사는 누굴까라는 부분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어쨌든 이번에 대선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중재 정당대회를 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샌더스가요. 최근에 7연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아웃사이더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 민주당의 대선 방식이라는 겁니다. 대선 경선 방식이라는 거죠. 자, 슈퍼 대의원이라고 부르는 숫자에서 한 450명 정도 힐러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힐러리가 많이 앞서는 걸로 비춰지는데요. 미국의 이 대선 후보 제도는 매우 잘못됐고 경선을 치르면 치를수록 샌더스가 이기면 이길수록 백악관 행위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